자, 혹시 예전에는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게 가능했단 거 알아요? 저도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세계에서 최초로 비행기는 전면 금연 정책을 실시한 게 바로 오늘째인 이 그룹이었죠. 아서나 한경이 있어요? 백세 승무원들을 등장시킨 광고들이 유명하대요. 별로 안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휘리를 광고 보도를 하면 거의 어김없이 스카드맨. 그리고 삼성과도 관련 이시야 삼성과 사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딸의 외할머니가 바로 이 그룹 창업주의 막내배. 그리고요, 임윤찬, 조성진, 피아니스트 등등 최근에 K 클래식 열풍이 가능했던 데는 이 그룹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죠. 기업에서 건 돈으로 무려 45년 동안 꾸준히요, 국내 클래식 음악 영재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했어요. 거의 1000명 가까이 공연 열고 직접 후원하고 또 비싼 악기를 대신 사가지고 또 쓰게 해줘. 택시 2대로 시작한 사업이 버스로 이어지고요. 버스 운동에서 큰 돈을 벌어서 타이어, 석유화학, 종합상사의 건설 비즈니스, 그리고 항공까지. 그렇게 재계 12안에 드는 재벌 그룹으로까지 성장한 신화는 하지만 3대를 가지고 무리한 인수합병이 시기까지 잘못 만나면서 그 어렵게 튀어온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매각하면서 결국은 해체돼. 자, 이번 주제는요, 사라진 호남의 대표 기업, 택시 2대로 시작한 신화의 비극적인 결말, 금호아시아나 분유. 자, 서마천의 사기 화신열전에는 재물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있죠. 모재 장력, 소유 투지, 지요 정신. 재물이 없으면 힘써 일해야 하고, 재물이 좀 모이면 어디를 써야 하고,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시기를 밝혀야 한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흥망성쇠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광복 이듬해인 1946년 금호그룹 창업주인 박인천 회장은요, 우리 나이로 46세 택시 2대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뭘 했느냐? 1944년까지는요, 일제강점기 정책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성냥, 빙우, 실, 바늘 할 것 없이 장사를 해보겠다, 돈을 벌겠다 했는데 실패하고, 또 어떤 때는 귤을 팔겠다고 들여왔다가 밤새 그걸 따먹어가지고 장사를 쓰게 되고, 또 돈 벌려고 일본에 건너갔다가 금세 적응을 못하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지고 나중에는 방황을 하다가요, 남들이 욕해도 어쩔 수 없고 뭐라도 해야겠다면서 심사시험에 응시했고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또 순사일을 하다가 백단님이 호드레님만 하는 게 싫어가지고 높은 능관 시험을 치봐요. 그래서 시험 보고 말단 생활을 벗어나죠. 왜?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관리를 등용할 때 모든 문관 시험, 보통 문관 시험 이런 걸 치러가지고 관리를 등용했잖아요. 아무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보통 문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경찰 생활을 했는데 관복 1년 전 1944년이죠. 일본인 경찰서장, 그리고 그 일본인 서장이랑 가까운 조선인이랑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좌천이 되고, 또 좌천된 자리에 가니까 이번에는 강제 징용 보낸 사람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시켜요. 이게 말이 모집이지 강제 징용이잖아요, 그죠?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사표를 냅니다. 별로 할 일도 없고 돈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직업이 없어진 거죠. 복직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옛날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간부가 됐는데 여자라고요. 그때는 반복되고 말해서 처음에는 분당 시도 아닌 사람 스스로 했잖아. 그래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처단을 받는 거는 좀 피했는데 복직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경찰에 복직을 못한 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줍니다. 당시 어떤 지역 유지한테 박인천이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제안이었냐면 미군이 들여온 약품을 서울에서 화물열차로 광주까지 가져오자. 그래서 그 지역 유지가 오케이를 했는데, 근데 그 약품이 귀하고 비싼 거잖아. 그래서 열흘간 넘어 화물열차를 자기가 지키는 일을 맡아요. 그렇게 잠 못 자고 먼지 뒤집어 쓰고 해가지고 열흘 동안 한 일로 수익의 10%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공제 자료, 돈이 없으면 힘써 일해서 돈을 번. 이렇게 해보니까 자본 투자 없이 남의 일만 해서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공제장렵 다음에 돈이 좀 이게 모르겠어요. 46세 이 박인천이 보니까요, 일제가 운영하던 교통편들도 사라지고 해가지고 광주 인근에 교통편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일을 할 때는 자기한테 뭐가 있는지, 단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 박인천 창업주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약간의 공부와 인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경찰 복직할 때 찾아갔던 옛날 동료 있잖아요. 어제 그 과거의 동료를 다시 찾아가서요, 지난번에 안 받아줬으니까 그거라도 좀 부탁을 해가지고 해치업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화물열차 집힐 때 벌었던 돈, 거기다가 돈을 더 들여서 자동차 2대를 마련하고 해치업을 시작. 1946년 당시에는요, 차가 아주 귀할 때니까요, 택시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탔었대요. 왜 좀 여유 있는 집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나가지고 택시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 되니까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장사가 잘 됐대요. 근데 보니까 이 부자들만 상대로 하는 사업에는 확장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로 번 돈으로 이번에는 트럭 몇 대를 사요. 중고 트럭을 사가지고 뒷자리에다가 짐칸을 뚝딱뚝딱 해가지고 버스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1948년 버스 회사 광주역에게 문을 엽니다. 화물열차에서 번 돈으로 택시업을 시작하고, 택시에서 번 돈으로 또 버스업에 진출하고, 시내라고만 하니 그렇고 1시간 이내에 거리만 왔다 갔다 해서 차가 한 번 귀찮은.
근데 이렇게 사업 규모를 키워갈수록 경쟁자들이 덩치가 더 큰 거야. 체급이 높은 체급으로 가니까. 그죠? 되게 택시업을 할 때처럼 버스업이 녹록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왜 그때는 차 있는 사람이 갑이니까요. 버스에 승객을 태우고도 다른 여객 회사들이 차가 고장나면 그냥 내려서 가라고 해서 어떻게 그냥 그래서 흔히 하다가도 그냥 내려서 가고 원래 걸어가던 게 일상이니까. 근데 그럴 때 이 광주역에는요. 너회밖에 없는 버스를 딱 2가지씩 주문했다고 해요. 전시, 회의, 약속 시간. 일단 정비에 막 초집중해서 밤샘 정비하고 막 그래가지고 고장을 안 나게 하자. 고장이 안 나면 빵 터지는 일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만약 고장이 나더라도 승객을 버리고 가자. 그리고 간다고 했던 예전에는 반드시 간다. 광주 여객은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 이 생각에 심어주셨는 거예요. 그렇게 신용을 얻으면서 광주 여객의 사업은 계속 성장해 나갔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힘 써서 돈을 모으고 돈 모이면 머리를 쓰고 그 다음은 뭐였죠? 돈이 많아지면 때를 잘 가야 타이밍. 6.25가 발발하고 북한이 쳐들어가지고 인민군이 버스를 막 다 빼앗아가요. 박인천 막 감옥에 가두고. 근데 이렇게 가까스로 감옥에서 나와서도 막 인민군 빨치산 잔당인데 막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때니까 여기저기 가다가 막 산적들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엄청 위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 회사들이 운행을 잘 안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박인천은요 오히려 결국 어디라도 버스 부품이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거기 찾아갔었죠. 목숨을 걸고 가서 막 부품 구해오고 막 타이어 구해오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전쟁통에 사업하는 걸 막 꺼리고 막 분단할 텐데 버스 운행을 재개하고요. 근데 아무리 전쟁통이라고 해도 수요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공급은 확 줄었으니까 광주역의 사업은 또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미군이 쓰던 군소물자가 확 풀리니까요. 왜 그 전에는 일제가 만든 부품들 뭐 엔진 같은 것들이 막 대부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미제가 들어오니까 일제가 인기가 확 떨어지고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른천은 이 일제 엔진 부품들을 다 사들이고요. 왜냐면 일제가 미제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부품이 다 새 거고 이게 다 통일돼 있으니까 정비하기도 쉽고 부품 교체하기도 쉽고 버스를 운용하는 데는 오히려 사업적으로 더 좋았다고 하죠. 또 정부에서 휘발유가 부족하다고 휘발유 차량 도입을 막으니까요. 이번에는 일본 나가서 꽂혔던 디젤 엔진을 도입하는데 막 힘을 쏘고 부품값은 많이 들었겠지만 디젤이 힘도 좋고 뭐 연비도 좋고 연료비도 싸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디젤 엔진을 도입한 승부수가 통하고요. 그렇게 버스가 100대를 돌파하고 날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던 1960년대 말에는요. 정부가 1968년부터 경부고속도로 만들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의 시간관념 자체가 바뀌는 거지. 어디를 가려면 하루를 들여서 막 지방에 갔어야 되는데 이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호남 지역 내부에 이어서 뭐 대전, 전주, 부산, 대구에 이어 서울까지 노선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고속버스 운행을 시작하죠. 광주 여객이 사업의 타이밍을 지나치게 탔던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요. 호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돈을 벌러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무한 애정도 광주 여객이 큰 힘이 됐다고 해요. 돈 벌러 막 타지에 갔으니까 뭐 서울에 가고 어디에 오고 힘들 거 아니야. 이제 호남 사람들이 광주 여객을 보면 좋아하는데 버스를 보러 갔대. 우리 고향에서 버스가 오는 게 맞냐면 보러 가고 일부러 막 기다려 그래서 그거 타고 그랬대. 시간이 별로 안 뜨면. 그리고 뭐 6.25, 5.16 등등 고비고비 많아요. 과거에 박인천 회장한테 신세를 졌던 일들이 지막히게 타이밍 맞게 힘을 보태는 거예요. 또 영린했던 자식들이 아버지 사업을 도우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박인천 회장의 사업은 순항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어받은 자식들은요.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기업이 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요. 아버지의 아호, 금호를 가서 그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되죠. 참고로 박인천 창업인한테는 5남 3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막내딸이 아까 말씀드린 삼성가 4세의 외할머니고요. 아들들은 차남을 시작으로 해서 60년대 초반부터 아버지 사업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차남부터냐? 왜 5.16이 일어나고 군부가 기업인들 막 잡아갈 때 있었잖아요. 그때 삼성이 이병철 창업주도 막 연행해서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박인천 회장도 잡혀왔는데 장남이 미국에 유학을 가 있으니까 미국 유학 갈 준비를 하던 차남부터 일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가 많은데 참고로 보는 되게 참고가 많은데 참고로 이 장남 미국 유학가 있던 장남은 초일치였어요. 서울대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60년대 중반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1968년에는 청와대 스카우트 결혼도 미국에서 엘리트 집안이 됐어요. 아무튼 이 아들들이 경연에 참여하고요. 초엘리트였던 장남 박성용 회장이 1984년 별세한 아버지의 뒤를 잇던 시기에는요. 금호그룹은 타이어 건설 등의 부실을 풀어내고 성장세를 지속하고 신사업의 기틀도 잡습니다. 가령 국내 국적항공사가 대한항공밖에 없던 1988년에는요.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금호그룹이 제2 민간항공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요. 금호그룹은 향후 그룹의 핵심이 될 아시아나항공을 탄생시켰죠. 또 부실했던 타이어 사업도 발전을 거듭했고 초반에 말씀드린 국내 클래식 음악을 지원했던 일 역시 박성용 회장이 주도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랬던 박성용 회장은 1996년에요. 65세가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금호문화재단 일에 기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요. 그리고 회장으로 일한 지 11년여 만에 회장직을 바로 아랫 동생이 박정구 회장한테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금호그룹 인생 형제들처럼 우애가 좋은 형제들은 없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고요. 박성영 회장 본인도 스스로 그랬죠. 어차피 부모가 번등했는데 그걸로 왜 형제들이 싸우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따로 떨어져 나가면 문제가 생기고 욕심을 가지면 틈새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 얘기처럼 실제로 사이좋게 회장직을 이어받은 차남 박정부 회장 시절에는요. 금호그룹은 후발주자로 시작했던 아시아나항공이 여행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니까 대한항공의 독점을 깨면서 급속하게 성장했고요. 특히 중국 경제가 개방되던 시기에 중국을 집중 공략하면서 하이를 튀어나갔어요. 또 타이어 사업 역시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성과를 냅니다. 급성장하던 중국 타이어 시장에서 한동안 금호 타이어가 시장조에 1위를 할 정도였어요. 그 박정부 회장 재임기에 IMF 외환위기에 파고를 넘은 금호그룹은 재계 서열 10위안에서 1위를 했어요. 그런데 지효쟁식 타이밍을 기막히게 잘 맞추면서 성장한 금호그룹의 선장 박정부 회장이 2002년 갑자기 별세하면서요. 뭔가 그룹에 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항에 이어서 창업주의 3남 박상무 회장이 그룹의 키를 잡을 당시에는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금호그룹 형제들 사이에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나마 눈에 띄는 건 둘째 박정부 회장이 별세하고 나서 장남 박성영 회장이 남은 형제들 간에 합의를 주도했다는 기록인데요. 이게 뭔가 셋째가 이어받고 넷째로 넘어갈 때쯤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예상을 했던 걸까요? 아버지가 회사 경영을 형제 간에 합의로 하라고 하셨는데 회장 임기는 10년 그리고 정년은 만 60으로 새로 하자. 이런 합의가 문서로 작성되고 그룹 이름을 금호 아시아나로 바꾼 뒤에요. 창립 60주년을 맞은 금호그룹은 그룹 CI를 바꾸면서 인수합병 시절이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비호쟁시를 노렸던 금호 아시아나의 승부수는 연달아 어긋나고 말죠. 금호 아시아나가 2006년에 당시 최고의 건설사 중 한 곳이었던 대우건설, 2008년에는 보유의 최강자였던 대한통운을 인수하거든요. 이 두 건의 거래에만 10조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인수합병으로 대한항공의 한진그룹을 제치고 세계서열 7위까지 올랐다는 거 자신감 때문이었을까요? 한국경제개발의 상징 중에 하나죠. 서울여가 배우 기술에 금호 아시아나 당시 금호아시아나는 심지어 돈 빌려준 이들한테요. 향후 대우건설 주가가 얼마 이상 안 되면 우리가 회사주의자는 야심찬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승부수는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건설 경기는 계속 침체됐고요. 막대한 부채에 따른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금호아시아나는 불과 3년 만에 대우건설을 후회내게 됐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대우건설 재매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당시 잘 나가던 대한통운도 다시 팔고 렌터카 시장 승주업체였던 금호렌터카도 팔고 천리강도 팔고 보험사도 팔고 강원도는 작업 고속버스 타는 가시도 팔고 이렇게 알짜 사업을 다 파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고 상황이 긴박하니까 제값을 다 못 받았다는 얘기가 많았죠. 또 그 사이에요. 과거 큰형의 주도로 합의를 했던 박상구 회장과 동생 박창구 회장이 갈라서면서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분리가 됐죠. 급기야 형제랑 갈등은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악재는 계속됐죠.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던 금호타이어의 경우에입니다. 2011년 중국 국영방송 CCTV가 금호타이어 텐진 공장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 보도를 하면서 점유율 하락은 물론이고 리콜 사태 등등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대요. 중국 노선을 선도적으로 확대하면서 과거에는 득을 봤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요. 높은 중국 의존도 때문에 일단 중국 리스크에 노출됐죠. 결국 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맵을 못 주고 석유화학까지 잃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며 2018년에는 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에 매각하고 2019년에는 박상구 회장이 사퇴하고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하면서 그룹 해체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잃었던 사업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이러면서 이뤄졌던 행보들은 많은 비난이 따르게 됐죠. 박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00년대 중반 대우건설이 매각됐고요. 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려는 업체는 금호아시아나뿐만이 아니었어요. 건설경기 호황에 내루라는 재벌 그룹들이요.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대요. 인수 소맥 6조 원 이상을 손했던 기업도 금호아시아나뿐만이 아니었죠. 대한통운 인수전의 열기 역시 크버웠던 게 마찬가지죠. 하지만 타이밍을 노리고 뛰어들었던 많은 기업들 중에서요. 인수전에서 승리했던 금호아시아나에게 오히려 남은 건 그룹 해체라는 결과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호남을 대표하는 대기업 집단이었던 금호아시아나는 알짜 사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절대 망할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던 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해체된 건 단 몇 개의 결정들 때문이었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인데 아시아나라는 이름을 외웠고 금호라는 이름을 쓰는 기업들이 여전히 몇 개 남아있지만 과거의 의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호남의 자존심, 호남의 대표 기업이라고 했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해체된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죠?